MB 정권 당시에 언론 장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가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백골단으로 국민을 짓밟고 땡전 뉴스가 판을 치던 50 시절로 회행하자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점입 가경입니다. 무리하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경질하더니 결국엔 MB의 칼을 빌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장악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동관의 아들 학폭 문제는 정순신 아들 학폭 때보다 더 극악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사 참사를 내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사청문회에서 되겠나? 나는 왜 국민들이 인사청문회라는 게요. 없던 일은 몰라도 있었던 일들은 다 나오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 있습니까? 적극한 작태입니다. 이런 작자들이 제2야당의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당을 폐기할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냈어요? 네. 네, 좋아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한 윤 대통령이 네. 이르면 오늘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속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한 속보 좀 챙겨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 야권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공화국 시절로 퇴행하자는 거냐면서 윤석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점입 가경이라면서 MB 시절 언론 탄압 방식을 재현하겠다는 거냐면서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대변인부터 언론 특보까지 재직한 MB의 입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네,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을 놓고 야권에서는 상당히 인사청문회를 좀 벼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경찰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건이죠. 네, 맞습니다.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은 최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최 의원이 지난해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MBC 기자 임모 씨에게 자료를 건네준 걸로 보고 있는데요. 최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건 대가를 치러야 할 거라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입장도 나왔는데 저희가 네. 뒤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권에서 이 이슈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례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추대를 했는데 과거 발언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당 쇄신을 목표로 하는 혁신기구 위원장에 이례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선임했는데요. 과거 이 혁신위원장이 자폭된 천안함이라고 표현하면서 천안함 조작설을 제기하는 한편 윤 대통령을 윤가라고 칭하는 등 윤 대통령의 퇴진을 여러 차례 요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확한 내용을 몰랐다면서도 철회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례경 혁신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당내 논의도 전혀 안 됐고 전혀 검증도 안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기울어 있는 분이라니 더 기대할 것도 없다면서 황당무계하고 참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내정 철회도 요구했는데요. 지나치게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으로 논란이 된 인물은 혁신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당분간 개파 갈등이 상당히 뜨거워질 그런 분위기네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응답하라 있죠? 있습니다. 네, 저 먼저 들어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혜연 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 전해드리겠습니다. 1년 전 부산에서 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 있었죠. 최근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걸 두고 사적 제재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관련된 정의원 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백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제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 또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후속 조치에도 바로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노조, 언론에 이어 민간단체까지 보복 정치라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민간단체 단죄, 묻어두다, 군사작전 시작, 사적 제재, 아시아 최초로 가져왔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정치권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침신문, 즉 조간에 기사가 실리는지에 가장 관심이 많은 건데요. 따라서 중요한 발표, 다음날 조간이 나오지 않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에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도 그랬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일요일인 어제 발표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 8천억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314억 원의 세금이 부정 사용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주요 적발 사례 살펴봅니다. 먼저 국내 단체 협력 강화 목록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해외여행에 1,300만 원 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통일 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1,800만 원을 주류 구입, 그리고 주말과 심야에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묻혀진 민족영웅을 발굴하겠다고 보조금을 타가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등에 사용한 민간단체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쯤 되면 국고 탈취범이라고 비판합니다. 저는 국고 탈취범들의 모임소인 줄 알았습니다. 시민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해줘야 되고 국가가 거기에서 필요하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소위 공익과 국가를 내세운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는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그 사익 추구 과정에서 가정 불법행위, 문서위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죠. 네, 윤 대통령도 오늘 오전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오전 일찍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으로 공지한 내용입니다. 일요일에 발표해서 월요일 조간에 실렸으니 그 흐름을 이어서 계속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국무조정실에서 또 바로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일 모레, 즉 7일에 전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부정 사용된 보조금 전액 환수, 고발과 수사 의뢰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예산 구조 조정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에 5천억 원 이상 줄일 계획이고요. 추가 감사도 실시합니다.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 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적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수사나 감사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주부터 이미 이 흐름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단체 선진화특위를 출범시켜서 이미 첫 회의까지 진행했는데요. 오늘 그리고 전부처 감사관 회의가 있는 7일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만 3번의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감사 발표에 따라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만 건드릴 계획이 아니라고 합니다. 크게 이제 3가지 역할을 이번에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이제 시민단체 부정부패, 횡령, 그리고 2번째로는 그 폭력 시민단체 발본 세권, 그리고 3번째가 괴담 퍼뜨리는 시민단체. 그래서 시민단체 3대 민폐라고 규정하고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폭력 시민단체 발본 3건, 그러니까 전장현 같은 시민단체들의 집회 시위까지 손을 댄다는 방침이고요. 또 괴담, 즉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시민단체도 손질해야 할 대상에 올렸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처럼 현 정권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을 때마다 이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여권의 모습이랑도 겹쳐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보복 정치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미 이제 야당도 뚫렸고 언론도 뚫렸고 이제 시민단체도 뚫리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겠다. 자기 본인들 비판하는 곳은 모조리 다 압수수색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참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참 검사 아니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보복 정치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는 야권과 노조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를 묶어서 하나의 이권 카르텔로 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최근 노조의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역시 이어지고 있죠. 한국노총도 고공농성 중이던 산별노조 간부가 체포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하는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그 8일 날 현장의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지금 소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유지해가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지도부의 판단 하에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 모든 사항들을 다 논의할 예정이고 대응의 투쟁의 수위나 이런 부분들도 향후 계획까지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지율은 39.8%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이 숨고르기라는 평가와 함께 리얼미터 측은 추가 상승을 위해선 상승세를 이끈 외교 안보를 기본에 두고 다른 모멘텀을 적극 발굴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해 소위 재미를 이미 본 적이 있는 노조와의 전면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럴수록 남는 건 갈수록 심해지는 갈등과 분열이라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야가 지금 서로가 마치 악마화시키고 정부와 노조를 계속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청노조, 하청 사업자가 아닌 원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어떤 원인을 해결하도록 여야가 지금 싸우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보이는 현상들만 서로 탓하고 어떤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2번째 픽, 묻어두다로 넘어갑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주말 사이 3년 반 만에 만났습니다. 둘 다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김에 회담을 가진 건데요. 양국은 2018년 이른바 초계기 갈등 사건을 사실상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어떤 현안 논의하셨고 특히나 저희의 관심사인 초계기 활동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그 문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초기기 갈등 사건이 있었던 2018년 12월로 돌아가 봅니다. 당시 동해바다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광개토 대항함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기기가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이 초기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작동했다면서 반발했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다. 초기기가 위협적으로 저공 비행을 했다면서 맞섰습니다. 그 뒤로도 초기기의 근접 비행은 몇 차례 더 이어졌는데요. 양측은 여론전까지 펼치면서 진실 공방을 이어갔고 결국 양국의 국방 교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일본은 동영상을 공개하고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도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으로 바로 맞불을 놨는데요. 일본이 영어와 일본어 2개국 버전으로 올리자 우리는 8개국 언어로 만들어진 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또 진실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에는 초계기 갈등 문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데요. 그때부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이 문제가 의제로 올랐는지가 매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지난 3월에는 야당에서 이 부분을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따져 묻기도 했죠. 위인을 하려면 국방부의 중요한 과제인 이 초계기에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게 저는 과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내는 거는 이번 의제에서 아예 빼놓은 거예요? 예, 초계기는 이번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누락시켰구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초계기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네, 이종섭 장관 이때 윤후덕 의원의 집중 추궁에 위협적인 비행이었다는 것까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일본의 조치를 이끌어내라는 주문에는 일본과 입장이 다르다. 실무선부터 시작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얘기가 있고 저기는 저기의 얘기가 있겠죠. 그거는. 근데 위협 비행이라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위협적인 비행은 맞습니다. 네, 그때로부터 2달이 조금 넘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못 이끌어낸 모양입니다. 여전히 한일 양측은 다른 주장을 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는데요. 원인 분석 없는 대책 마련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매번 사안만 다를 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일 외교,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셀프 배상,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도 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다 퍼주고 그 무엇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일 간 진정한 신뢰관계가 생길 리 만무합니다. 일본 초계기 문제를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키기는커녕 우리 안보를 위협한 일본의 적대 행위를 오히려 한국이 묵과하겠다고 자청하는 모욕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네, 다음 픽은 군사작전 시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예고한 대반격에 들어간 걸까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4일 도네츠크 5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으려고 했지만 격퇴를 당해서 우크라이나군 210명이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바흐무트 근처로 계속 진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반격이 시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픽, 사적 제재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 유튜버가 공개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과 기록도 모두 공개했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를 넘은 사적 제재의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의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 상황에서 네, 피의자 이름이 공개되면서 피의자가 SNS 계정에 올린 글도 누리꾼들 사이에 다 퍼진 상태인데요. 이번 신상 공개, 응원하는 목소리와 함께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우리 백다의 반장 앞으로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픽, 아시아 최초로 갑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U20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나이지리아를 1대0으로 꺾은 건데요. 지난 2019년에 이어 아시아 최초 2회 연속 4강 진출입니다. 4강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9일 아침 6시 이탈리아전입니다. 우리 대표팀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이제 최강욱 의원 얘기를 하면서 자막에 그 최강욱 의원 이름이 최동욱으로 잘못 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쪽에서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수신료는 이제 전기료에 통합징수를 해왔잖아요. 한 30년 동안 그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국민들의 불만이 많이 들어왔고 변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방송통신위원회가 조만간에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강승규 수석은 국민참여 토론에서 KBS에 대한 또 공영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또 방만 경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을 마련하라는 그런 권고 조치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또 민주당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공영방송 법을 둘러싼 또 여야의 또 정부와 야당 간의 또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지점인데요. 뭐 앞으로 속보가 더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유채커가 얘기했던 이제 국민의힘 시민사회 선진화특위,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렸는데 여기에서 전장현, 전국장애인철폐연대가 집중 타깃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오늘 회의에서 불법 시위에 사용된 시민단체 보조금 전장현 사례라는 제목의 조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장현은 2021년 서울형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에 장애 인식 개선 활동이라는 설명과 함께 시위 사진을 제출했는데요. 특위는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 중에 약 50%가 집회와 캠페인이라면서 불법 시위를 일자리로 포장해서 실적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네, 하태경 위원장은 시위 참여자에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일당을 주었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전장현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특위 회의 결과 확정이 됐고요. 또 특위는 보조금 환수가 결정이 되면 바로 단체 명단을 공개하기로도 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지금 명단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는데 보조금 환수 시 즉각 단체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 설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수령, 어제 이제 발표했던 그 내용을 전 정권의 문제로도 연관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충격 그 자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전 정부가 일자리 정부라더니 이 보조금 사냥꾼이라는 신종 일자리까지 만들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이 문재인 전 정권에서 보조금이 무려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자기 돈은 개 사료값도 아끼더니 나라 돈은 쌈짓돈처럼 펑펑 썼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대수술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전 정권이 언급된 부분을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식 만능 치트키는 때려잡기입니까? 노조 다음 차례는 시민단체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서면 브리핑을 냈는데요. 몇몇 단체, 몇몇 사람의 부정 비리를 침소봉대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을 민주당과 엮어 쓸어버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릴 때마다 소위 때려잡을 사람부터 찾는 듯하다. 아군 아니면 모두 적군이라는 흑백 리에 갇힌 검사 윤석열의 정치 참 잔혹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자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노조 이어 민간단체 겨눈 윤 대통령, 민주당 아군 아니면 다 적인가? 부정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죠. 국민의힘은 오늘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부정채용 의혹 자체는 도려내야 한다고 했지만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발견되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선관이라고 하면 헌법 질서, 그러니까 민주 질서를 굉장히 지켜야 되는 곳이고 부모 찬스, 형님 찬스 이러한 걸 썼다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께서 배신감을 좀 느끼시지 않았을까. 저는 뭐 약간 고구마 줄기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내부의 자정작용이나 최소한의 죄책감도 아마 없지 않았을까.
네, 중앙선관위의 부정 채용, 소위 부모 찬스가 여야를 막론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특히 배신감과 박탈감으로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의혹 당사자의 수사를 의뢰하고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죠. 국회 국정조사까지 예고된 상태인데요. 논란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는 데 쏠리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 주재 긴급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주말인 어제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선관위를 맹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입니다. 자정 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마치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청렴성, 중립성, 공정성의 규범을 모두 읽고도 여전히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네, 노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오늘은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선관위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선관위원들이 부정채용 의혹 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된 건데요. 선관위 부정채용 당사자들은 이미 사퇴를 했지만 그 자녀들까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했다고, 아빠 찬스를 쓰게 만든 아빠가 사퇴했다고, 그 자녀들을 계속 놔두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조민 씨를 계속 의사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관위 채용에서의 부모 찬스 심각한 수준이었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감사원 감사 기꺼이 받겠다라고 해야 선관위가 제대로 설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은 노 선관위원장이 거취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인사 비리 부정 부패 아닙니까? 일탈해도 너무 일탈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명시적 규정도 없는데 그냥 독립성, 중립성 그것만 이유를 가지고 못 받겠다라는 건 조직 이기주의에 불과하고. 네, 하지만 민주당 내에는 국민의힘의 공격이 과도하다 이런 기류가 더 강합니다. 선관위의 부정 채용은 감쌀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요. 이거 감사원이 감사해야 할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선 물음표를 찍은 겁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불법이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대신에 검찰 수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채용 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하십시오. 수사와 법을 위반한 감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채용 비리 감사할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자체 사무총장이 감사를 하라는 것이지 감사원이 불법적으로 감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관위와 감사원이라는 두 헌법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인데 여기에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법 조항부터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원은 그 직무 범위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 헌법 97조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행정기관에 이 선관위 역시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선관위는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 주장 정면 반박했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보면 이거야말로 코웃음 치는 주장입니다.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독립성, 중요성 때문에 헌법에 규정된 기관일 뿐이지 그것이 곧 행정기관이 아니다는 얘기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감사원은 헌법기관 아닙니까? 근데 감사원 행정기관이잖아요. 네, 법안끼리 좀 충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원은요,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더라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만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감찰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반면에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17조를 들어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감사까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선관위의 경우에는 이 사무총장이 맡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무총장 지금 자녀 채용 문제로 공석인 상태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낸 감사원법 개정안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주혜 의원이 낸 개정안인데 이 감찰 대상에 선관위 공무원 직무 감찰을 추가하는 이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이 안 되니까 이런 법안을 낸 거 아니냐면서 법제처 등의 해석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법안을 그렇게 낸 거잖아요. 확실히 포함시키는 걸로. 국회에서 입법을 정비한 다음에 뭔가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지금 막 큰 칼부터 막 무조건 휘두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을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런 법적 쟁점들도 있지만요. 감정적인 문제도 커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민주당과 선관위 공생적 동업관계라고 했습니다.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현수막 지침을 문제 삼았는데요. 저희들이 내로남불 위선 무능을 가지고 공격하려고 했더니 현수막에 붙였다고 그거 띄라. 응? 특정 정당을 영상시킨다. 이러더니 주술 굿당 신천지라고 하는 현수막을 민주당에서 거니까 그것도 괜찮대요. 네, 민주당은 결국 국민의힘이 선관위를 작살내려는 것 혹은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선관위 인사들이 물갈이가 된다면 하는 우려겠죠.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이 국가 선관위를 어떻게 작살낼지 고민하는 지금 국민의힘 같습니다. 소위 이 민주화 이후에 88년 이후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선관위의 이 전문성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외부 인사가 와서 선관위 자체를 지금 장악하겠다는 이 의도를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앞서 이 선관위의 부정 채용이 문제고 감사원 감사 받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민주당 내 소수파인 이상민 의원도요.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선관위를 연관시켜서 프레임을 짜는 건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초점이 선관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정파적인 싸움으로 비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돌의 한 축이라고 할까요? 감사원 역시 민주당이 부정적인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문재인 정부 관련 표적 감사를 해왔다는 의심입니다. 탈원전 문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정책적인 감사를 했고 또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에 대한 감사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경우에는 조작 감사라고 스스로 강하게 반발을 해왔었죠. 최근 감사위원들이 전 위원장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의결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필 규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바로 그날 감사원 이거 오보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기관주의 조치를 할 건데 성급한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마치 나는 무혐의다라고 단정하면서 우리가 마치 무혐의 호소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전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전혀 사실과 좀 다르다. 네, 민주당은 이런 해프닝이 나온 배경,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내부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입니다. 감사위원들이 회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사무총장이 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막 피력하고 이렇게 결정이 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월권인 거죠. 최근에 들리는 소문은 이제 그게 굉장히 거세게 진행이 됐었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원장에 대해서까지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네, 정회원 여러분들 경우에는 이 유병호 사무총장의 이름 혹시 익숙하실까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유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감사 관련 내용을 이렇게 직보했다는 문자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권력에 독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요. 당시 유 사무총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타이거파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주요 보직에서 공격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야당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 총장이 다소 즉흥적으로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이런 질타도 나왔었는데요. 8시에 참모회의 소집했고요. 저녁 8시에 했어요? 아니요. 아침 8시에요. 4시에 깨서 연합뉴스를 받고 6시까지 좀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가봤어요. 의원님 그때 한번 내용 보시면요. 이제 보니 월북이 아닌갑다 이런 황당한 브리핑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우려하는 이유, 이렇게 감사원의 독립성을 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타이거라는 별명을 가진 유 사무총장이 무섭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위원장이 버티고 있는 국민권익위 감사는 받으면서 타이거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원 감사는 무섭다는 말입니까? 네, 중앙선관위 간부들이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 충격적이죠.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 여야의 대응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정 채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하자 국민의힘 선관위원 전원 사퇴해야 압박. 네,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에 최고위원회를 열고 선관위를 압박했죠. 조금 전에는 긴급 의총을 열고 중앙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노태혁 위원장의 사퇴뿐만이 아니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걸 문제 삼았는데요. 윤재혁 원내대표는 내부에서 어느 한 사람도 자정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 몸처럼 쇄신을 맡고 있는 선관위원들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됐습니다. 선관위원은 전원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아빠 찬스, 형님 찬스. 국민들은 분노한다. 네, 국민의힘은 전현희 위원장이 있는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와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있는 국회 국정조사만 고집하는 거, 민주당을 방패 삼아서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을 수사 의뢰를 했지만 이것 역시 일부 고발된 피의자의 피의 사실에 한정해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늘 국가보훈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 국립대전연추원을 참배하면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추앙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박 장관은 국립서울현추원을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국민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용산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볼과 같은 호국 보훈공원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한 의지로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도 입시 요강은 이미 나온 상황이니까 2025년에 의대 정원에는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지금 의사 수요가 부족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저희가 OECD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이 확실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을 하는 건 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조 장관은 응급실 과밀화 그리고 수술 가능한 의사와 병상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을 하면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선 응급실 우선 배정 권한을 부여를 하고 경증 환자는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네, 응급실 뺑뺑이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증상이 심하고 급한 환자인데도 적당한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지난 어린이날에 응급실을 찾지 못한 5살 어린이가 사망하는가 하면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오히려 이 응급실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통계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지난 5년 동안 중증 응급 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하지 못한 비율입니다. 2명 중 1명꼴이죠. 그런데 해마다 그 수치를 살펴보니 더 나빠지고 있었고요. 특히 재이송 과정에서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한 사례도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763명가량이나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채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하자 여당 전원 사퇴해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돌고 있죠. 야당은 이 특보가 MB정부 시절 언론 장악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특보의 임명은 MB 시절 언론 탄압을 재현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며칠 새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만든 인물이 있죠. 아직 본격 등판도 안 했건만 이름이 등장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화제인데요. 바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 특보를 내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야당은 언론 장악이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 횡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노동자를 상대로 마구잡이 폭력을 휘두르더니 이제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습니다. 새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특보를 지명한다고 하니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입니다. 결국 이 정부도 MB 시절 언론 탄압 방식을 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이 대표들이 직접 공식 회의 석상에서 비판에 나섰죠.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특보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이 땡전 뉴스의 부활에 빗대기도 했는데요.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전두환 대통령은 서울올림픽 방해. 오후 9시 땡 하면 이 전두환 씨의 소식으로 방송 뉴스의 문을 열던 시절이 있었죠. 이 대표는 이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이 제5공화국 시절처럼 언론을 검열하려 들 것이라고 비꼰 겁니다. 백골단으로 국민을 짓밟고 땡전 뉴스가 판을 치던 50 시절로 퇴행하자는 것입니까? 입만 열면 자유를 찾는 정권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혈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보가 대체 누구길래 야당이 이렇게까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는 걸까요? 이 동아일보 기자 출신 이 특보는 소위 MB 키즈로 불리는데요. 친이명박계 중에서도 MB의 최측근으로 통합니다. 지난 2017년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으로 MB가 곤경에 빠졌을 때도 최일선에서 보필을 했었는데요. 이 MB를 대신해 이 취재진의 질문 공세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의도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대표와 관련된 말씀은 측근들에게 하신 게 사실인가요? 말씀 안 하실 겁니다. 수석님 오늘 따로 더 말씀하시거나 그러실 건가요? 안 하실 거예요? 수석님께 아니 외교안보 강조하셨는데 국정원 구성 사퇴라는 게 대신 전략인가요? 그만합시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디 갔어? 정부에서 지금 아 여보세요? 아니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나를 태워 가야지. 어디로 오라고? 아니 내가 지금 저기 모시고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아무리 기자 나도 기자를 저 몇십 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실 말씀 더 있으셔야 되는데 아직 말을 하고 싶어도 숨이 차서 못 하겠어. 그러니까 좀 비켜. 아니 불러
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저 다른 일 때문에 저기 있는데 무엇보다 이 특보는 MB 정부 시절 불거진 언론 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대변인을 맡았었죠. 이후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과 그리고 홍보수석 그리고 언론 특보 등을 두루 역임을 했는데요. 이 특보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할 때 벌어진 이 대표적인 언론 탄압 사례가 광우병 보도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와 이 YTN 기자 해고 등인데요. 이 YTN 기자 6명이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 해고가 됐었죠. 이후 지난 2017년 9년 만에 복직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서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이다가 해직됐던 YTN 노정면, 현덕수, 조승호 씨 등 기자 3명이 해직 9년 만인 오늘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세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씨가 YTN 사장에 선임되자 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다가 중징계를 받아 해고됐습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격화된 것도 바로 이즈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회 파행 사태를 악법 날치기에 역이용하려는 저희를 저지하기 위해서 금후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할 것입니다. 야당이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내정을 퇴행이라고 반발한 이유입니다. 이동관 부장관이 누굽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담당하며 뉴라이트 개념을 정립하고 언론 탄압 최일선에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동관은 MB 시절 언론을 암흑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언론인들은 해직됐고 언론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지수 또한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이 특보에게는 또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민주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동관 특보는 저는 이 학폭에 이은 엄폭 인사로 부디 내정 철회를 혹은 내정까지 발표하지 않았지만 부디 철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1년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특보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가담을 했지만 하나고가 이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도 열지 않고 가해 학생을 전학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5년 해당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벌였죠. 청와대 고위 공직자 자녀라고 하는 학생은 신변보호를 들었다가 공직자라는 게 누구예요? 제가 본 의원이 들은 거로는 전 그 대변인을 했던 이동관 대변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하나고 특별감사에서 이 학폭 은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과 관련해 교사와 상담을 했고 학교는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았지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 이동관 씨 아들 사건은 분명히 교직원 회의 시간에 2명의 젊은 교사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실정법으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용서를 하더라도 법 절차에 맞게 학폭위를 열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분리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그게 학교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에는 여권도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얼마 전 이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했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었는데 들키니까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가 알고도 그거를 인사를 밀어붙인 거라면 하루도 안 돼서 그거를 철회할 리가 없죠. 저희가 이걸 검증해서 좀 걸러냈었으면 이런 일이 본인이 다시 아픔받는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정 변호사에 이어 또다시 자녀가 학폭 논란에 휘말린 부모를 고위공직자로 지명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텐데요. 국민의힘도 이런 비판 여론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동관 특보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이 대통령실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더라도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하겠다는 듯이 확고하다. 이런 소문이 여의도 정치권에 돌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에게 줌인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야당의 반발이나 국민의 염려에 줄곧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번에도 정면 돌파와 인사 강행이라는 강수를 택할 것으로 보이죠. 오늘 주민은 이 보수 진영 인사인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건네는 조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동관 전 홍보수석, MB 정부 때 홍보수석. 그런데 홍보 미디어 위원장도 하고 또 특보도 하고 했잖아요. 지금 특보도 하고 공정성 시비에 말릴 수밖에 없다. 예. 전 방통위원장을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정리한 상태잖아요. 네. 후보로 만든다. 네. 그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또 아들 학폭 문제 이런 것도 걸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신중해야 된다. 아하. 만약에 그런 공정과 상식의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정성에 벗어난 방통위원장 후보를 내세운다? 네. 자, 오늘 또 정치권에서 상당히 좀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오늘 경찰이 한동훈 법무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인 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주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죠. 오늘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같은 사건으로 MBC 기자의 자택과 국회를 압수수색한 지 6일 만입니다. 네, 자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 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는 건데 최강욱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본인은 해당 기자를 전혀 모른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거죠. 네, 최강욱 의원은 이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제발 좀 증거를 찾아내서 제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반발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 협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 개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해서는 안 될 일이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동훈 아니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최 의원은 저와 관련된 기자와 접촉한 흔적이나 상의한 흔적이 확인이 되면 하다못해 통화 내역 조회를 해서라도 이를 근거로 영장을 신청하고 압수수색하는 것이 맞는데 저도 보좌진도 그 기자 자체를 모른다. 한 번도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을 가지고 진실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는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또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고 지금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헛수고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유채커, 한동훈 법무장관의 반응도 나왔죠? 네, 한동훈 장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신고나 고소한 적도 없잖아요.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오인회 논란이 뜨겁잖아요. 지난주 정치부회에서도 이 이슈를 자세히 다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5인의 명단을 이번 주에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터뷰도 했었는데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인터뷰에서 실체가 전혀 없는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른바 5인의 논란과 관련해서 이번 주쯤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었죠. 지난주 이 전 대표는 이 5인회로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또 이철규 사무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꼽는다는 질문에 그 명단을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실체가 없는 명단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짜 실세 그룹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이를 두고 그 정보가 그렇게 빠른 분이 알았으면 벌써 얘기했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유수석 대변인은 세간의 돈인 5인의 명단에 유 대변인 본인이 포함됐다는 질문에 실체가 없는 얘기라고 못 받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좀 영광스럽게 저를 거기까지 넣어줬네요. 그러니까 실세 5인방. 전혀 실체가 없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요? 지금 이제 저희 김기현 대표께서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당대표, 정책의장, 그다음에 사무총장 및 부총장, 여연원장, 수석 대표들, 수석 대변인 둘, 그다음에 비서실장 플러스 사무처에 국장 4명 이래서 한 12명 정도가 모여서 한 30분 정도 현안, 그다음에 당 사무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합니다. 근데 뭐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뭐 당직자들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5인회라고 특정할 만큼 비선 실세 이런 건 전혀 없다. 유 대변인은 5인회라고 특정할 만큼 비선 실세 이런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이 해당 논란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서 아마 아침에 티타임 형식으로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와전이 돼서 오해의 말이 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일제히 반발, 50 시절로 퇴행하자는 것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요. 전 세계 곳곳에서 환경 오염이 심각한 만큼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커다란 힘이 되잖아요. 일회용품 안 쓰기처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해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GWC님, 용기와 만용을 잘 들여다봐야 하지만 이 유튜버의 경우 만용이라고 하더라도 용기라고 포장해주고 싶을 따름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돌려차기 동영상을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다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CHAR님, 피해자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처벌은 국가의 몫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집코기님,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을 국민들이 불법으로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하니까 참 법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고요. 담담민, 공개 반대라고 하셨는데요. 사적 제재가 확대되면 이제 돌만 들면 되는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의 변화를 이끌 혁신위원장을 임명했죠. 사단법인 다른 백년의 이래경 이사장을 선임했는데요. 당의 혁신을 맡을 적임자냐를 놓고 임명 첫날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위원장이 주장했던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 미국 기원설 등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표를 옹호했던 행적도 문제가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의 혁신기구를 맡아서 이끌 책임자로 사단법인 다른 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혁신기구의 명칭, 역할 등에 대한 것은 모두 혁신기구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청학년 출신 사회운동가를 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했죠. 중임을 맡은 이래경 위원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이라면서 구국의 심정으로 수락을 했다라는 수감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혁신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선 평범한 시민의 입장, 역사의 입장, 구국의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시민을 유독 강조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 수단했던 과거 발언들, 혁신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도마에 올랐습니다.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 미국 기원설, CIA 대선 개입설 등등등 일반 시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을 거침없이 수단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침략국인 러시아를 두둔하는가 하면 반미, 친중 메시지도 수차례 반복해서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시민을 앞세워 방어막을 쳤는데요. 이전에 쓰셨던 글들이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사전 검증 제대로 됐나요? 시민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한 것,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해체 수준을 주장하는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을 비판했다기보다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혁신위원장이 공직자는 아니지 않느냐 판단 잣대를 달리해야 한다는 옹호론도 나왔습니다. 이reg영 위원장께서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으시면 이게 공직이나 선출직에 이 공직도 아니고요. 일반 장관 자리나 정부 자리도 아니고 이게 선출직으로 이분이 출마하실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출직 공직자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윤리 도덕성이랄지 이런 걸 많이 살펴볼 텐데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글쎄요, 적어도 천안함 자폭설은 그냥 묻고 넘어갈 사항이 아닌 듯한데요. 당장 국민의힘에서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떠드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 나를 세우고 나섰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 위원장의 해촉을 요구했는데요. 관련 조치가 없다면 내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를 따져 묻겠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도 천안함 자폭설에 대해선 부담을 느낀 듯하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다만 이 위원장 본인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언론과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자폭설을 제기했는데요. 북한의 폭격일 것이라는 건 근거가 없다. 자폭일 수도 있다라면서 원인 불명이라는 게 제 입장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위원장의 소신, 국내 정치를 향한 메시지에도 거침이 없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윤가라고 부르며 퇴진을 요구하는가 하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도 남다른 인연이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이 대표가 친형의 강제 입원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지키기 번국민 대책위에 이름을 올려서 구명 활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2월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을 비교하며 이 대표를 예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혁신위 구성을 강하게 요구했던 비명계에선 당연히 개파색이 옅은 인사가 혁신위원장으로 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가장 우선시했을 것으로 보이는 게 무개파이지 않을까 싶고, 개파가 없는 인사. 그러면서도 정치권의 사정이 어느 정도 밝은 인사. 그러니까 아예 정치권을 모르신다면 또 와서 적응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친명계 색채를 띤 인사가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되자 황당, 무괴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친위 쿠데타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하겠다는 거냐 골맨 소리가 나왔는데요. 중립적 혁신을 염두에 두고 정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친명계와 신경전을 벌였던 비명계 허탈할 수밖에 없겠죠. 김상곤 혁신위 같은 경우 2015년도에 그때는 당내 분란도 되게 심했었고 했었는데 그때 문재인 대표 그럼요. 정권을 줬고 당원 당규 개정권한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하자. 당연하죠. 그게 담보되지 않으면 그건 보여주기식이고 손 안 대고 코 풀기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또 다른 방식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지도가 만족할 사람은 수도 없이 있겠죠. 밑에서 알랑거리는 사람,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조건 줘봤자 자기가 그대로 쉽게 말하면 인증 조종자처럼 실로가 인증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이 위원장의 내정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로는 당내 혁신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민 의원도 혁신위를 혁신할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이 위원장의 추천 과정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는데요. 이 위원장을 누가 추천했느냐? 기자들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위원장님은 누가 추천하셨나요? 그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게 맞나요? 네, 뭐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대표님 직접 추천하셨던 걸로 아는데 좀 지명 배경은 어떤 걸 보고 하신 거예요? 대통령을 두고 비속어로 비하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요. 이게 공당 혁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대표님 지키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외부 인사로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위원장은 자신을 친명계로 분류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대표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채찍을 들고 단칼에 베어낼 거다 천명을 했습니다. 민당 혁신이 탄생의 배경, 동봉투 의혹과 코인 사태 때문이죠. 이번의 혁신은 돈봉투 사건, 김남국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계기적 요인보다 더 중요한 게 총선을 앞두고 하는 혁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총선 혁신이다. 총선 혁신, 결국은 공천 문제와도 직결이 됩니다. 특히 도마에 오른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심입니다. 뭐 돈봉투 전당대 의혹, 여기에 만약에 이름 나왔던 그런 의원들, 아직 뭐 언론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 녹취록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의원들을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 공천을 배제할 것이냐. 뭐 공천 룰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뭐 우리 당 안에 윤리적인 기준이나 원칙, 뭐 공천 심사 과정에서 현재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재판이 진행되거나 또는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사법적 논란이 된 인사들의 공천 문제, 이른바 이재명 리스크와 함수 관계로 얽혀 있는데요. 이 위원장, 과연 이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김영계가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인 상황에서 말입니다. 지금 위기 속에서 극복하고 하려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 가지고는 매우 결함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거치가 정리가 되는 것부터 혁신이 민주당의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본인이 뱉어놓는 발언들 때문에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하게 됐죠. 이례경표 혁신안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촌평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분의 발언과 행위들을 추려서 살펴보니 차라리 김어준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낫다. 네. 자, 이준석 전 대표의 페이스북이었죠. 김어준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하라,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일종의 뭐 촌평이라고 볼 수 있고, 민주당 이례경 혁신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사실상 개파를 초월해서 많은 비판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친윤계와 비윤계가 일제히 이번 이례경 혁신위원장 내정을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이 위원장의 이 천안함 자폭설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이 천안함 음모론이 민주당의 혁신 방향이냐면서 이 천안함 유가족 가슴에 상처를 준 이 위원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민주당이 스스로 망하길 작정한 모양이라면서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자폭위원장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민주당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인선을 했는지, 그리고 천안함 자폭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들께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혁신위를 구성하게 된 계기가 된 게 돈봉투 의혹, 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때문이잖아요. 민주당을 탈당해서 지금은 이제 무소속 신분입니다만,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좀 빠르게 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서울 남부지검을 찾아서 김남국 의원의 불법 코인 거래 및 불법 자금 은닉 의혹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조사단 간사인 윤창현 의원은 김 의원은 감추고 있는 많은 부분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본인이 필요한 것만 이야기하고 잠적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증거라든가 여러 정황 사항을 파악한 부분을 토대로 작성한 수사 촉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를 옮길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면서 교육위 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기 때문에 법사위가 부적절하다면 정치 윤리적으로는 교육이 사안의 이해 충돌 측면에서는 정무위에 보임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도 잠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당내 반발로 당초 내정됐던 상임위원장을 일단 백지화하고 다시 원점에서 선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게 이제 원내 지도부의 생각인데 국회 행안위원장에 내정됐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상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년 뒤 바꾸기로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약속에 따라서 장제원 전 과방위원장은 행안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본회의에서 자신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자신의 과방위원장 사임이 처리된 데도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를 하겠다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이 행안위원장 자리를 맡지 못하면은 다음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접 공격을 받는 차례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청래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팅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하면서 이재명 지도부의 입술이 되어 잇몸을 보호하겠다고 이 행안위원장 사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는데요. 이 강성 지지층이 이에 호응을 하면서 민주당 청원 게시판엔 이 정 최고위원의 위원장 선출 반대 의견을 낸 이들을 밝히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이 오늘 관련 내용을 최고위원 회의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 최단기적으로 행안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단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명령을 당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자신의 거취를 이재명 대표와 연결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친명계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친명계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는 친명 대 비명 갈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원래 민주당의 관례에 따라 다시 조정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수석 최고위원 하고 있고 1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다른 의원분들도 삼선이나 이런 분들도 내년에 총선 있고 이러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 있느냐.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정 최고위원이 당을 늪에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관례적으로 당의 정무에 집중하라는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은 물론 상임위 간사도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를 국회 본회의장 뒷좌석에 배치하는 것도 당 일정에 바쁜 지도부를 배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이 행안위원장을 포기하면 다음은 이재명 대표라는 주장은 달나라 논리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게 어디 달나라 논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달나라 논리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정청래 위원장이 행안위원장을 네. 포기를 하면 그다음 이재명 대표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입술이다 그러는데 입술이다. 이게 그다음에 국회 상임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도 정 최고위원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국민의힘의 득이 되는 귀인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정청래 귀인 추가요. 이런 식의 무지막지하고 무도하고 쪽팔리고 파렴치한 주장을 왜 합니까? 그리고 있지도 않은 친명계 비명계 갈등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방어하는 논리를 쓰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천안함 자폭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 친위 쿠데타, 김어준이 낫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정치부회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회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되나요? 네, 열리지 않고요. 저희는 수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요. 네, 내일 연락할까요? 네, 연락 주시죠. 네.